아까 질문을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아이들이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고 그리고 그 세계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세계를 궁금해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온양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준일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들과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 그리고 국어과 토익 토론 수업의 문을 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실습형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충남 아산에 있는 온양여자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가 지금은 공주대학교에서 미래교육정책 전공이라는 전공이 있는데요. 거기서 석사 파견을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을 못 만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못 만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석사 파견에 자신 있게 도전을 했는데 그리고 하고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외롭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너무 보고 싶고 아이들이 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을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충남 선생님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배움의 숲 나무학교라는 교사학습 공동체가 있습니다. 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한 300여 분의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교사학습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질문 형성 기법이라는 어떤 그런 토익 토론 방법 중에 하나의 수업 방법도 나무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저희 아이들이랑 제가 만난 아이들이랑 함께 공부하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처음 뵙는 분들이잖아요. 한번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학생의 입장이 돼서 질문 형성 기법을 한번 실습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 입장에서 그럼 이 질문 형성 기법을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간단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인사만 나눌까요?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모두 안에서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누셨나요? 네, 다 누구 성함 아시고 어디서 오셨는지 아시죠? 네, 일단 오늘 계속해서 모둠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주제가 토익 토론 수업이기 때문에 모둠 활동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좀 간단하게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서 왔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가장 가까이서 온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가장 가까이서 왔다. 네. 누가 더 가까이서 오셨나요? 네, 걸린 시간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여기 누가, 가까이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오신 분이 눈입니다. 눈 역할 선생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보시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네 명이 한 모둠으로 생각했는데 두 분이시기 때문에 눈 역할을 맡으신 분이 입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입. 그래서 모둠 활동에서 나눈 토익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거를 전체 공유하실 혹시 기회가 있으시다면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멀리서 오신 분. 그 다음 오신 분이 눈, 입 했으니까 뭘까요? 코? 냄새가 잘 맡는 건가요? 손입니다. 손 선생님 뭐 하시면 될까요? 손. 그렇죠. 기록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모든 토익 한 내용을 잘 들으시고 손으로 잘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 입, 손 세 가지 했거든요. 자, 마지막 가장 멀리서 오신 선생님.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더 멋인가요? 네,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네, 네. 이쪽, 어디? 네, 네.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도 이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귀입니다, 귀. 귀 역할을 맡으신 분은 모둠의 분위기가 잘 살아나도록, 네, 리액션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모둠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리액션을 잘 해주셔서, 모둠원들이 기분이 좋게, 너도 나도 이야기하고 싶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 역할 맡으신 분부터. 자, 손을 모아주세요. 손을 모아주시고. 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와. 선생님, 대단하세요. 와. 선생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조금은 과장되게, 하지만 상대방이 기분이 좋게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눈, 입, 손, 귀 선생님들, 네, 자기 역할을 잘 오늘 2시간 동안 잘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네, 아이스 브레이킹 할게요. 키워드 질문 만들기라는 활동인데요. 먼저 선생님들 책상에 포스트잇이 있어요. 그렇죠? 포스트잇 한 장에 명사, 지금 생각나는 명사 한 가지를 적어서 모둠 책상에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 키워드가 안 보이게. 그래서 1인당 5장씩. 네, 뭐 키워드가 겹쳐도 상관은 없어요. 네, 지금 생각나는 단어, 명사를 적어서 모둠 책상 가운데에 뒤집어 주세요. 네. 제 예상에는 수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오지 않네요. 수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그럼요. 중요하죠. 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다 하셨나요? 네, 가운데 이렇게 펼쳐서 다른 분들이 뽑으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겁니다. 카드 게임 하듯이. 네. 네, 그러면 아까 눈 선생님, 네, 눈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눈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랜덤으로 뽑으셔서 키워드를 뽑으시고 그 키워드를 활용해서 오늘 중심 핵심 키워드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넣은 질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을게요. 오른쪽 선생님께 질문을 하시면 그 오른쪽 선생님이 그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바퀴만 돌아보겠습니다. 2바퀴만. 네, 그러면 눈 선생님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자기 거 아닌 걸로 하는 게 좋겠죠? 네. 자, 선생님들 2바퀴 이상 다 돌으셨죠? 네. 어떠셨나요? 어떤 유형의 질문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을까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좀 열려있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열려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나요? 이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가장 재미있었던 질문, 혹시 우리 모둠원이 했던 질문인데 이 질문은 좀 재미있었다, 아니면 특이했다,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다, 있었나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한 질문도 좋습니다. 나 이 질문 내가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좋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서 가장 공감됐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나에게 생기불안. 네, 참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면서 좀 몸을 푸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이스 브레이킹도 이제 토익 토론 수업을 하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둠 활동, 협동학습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야 라고 학생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 모둠원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죠. 그래서 뭐 아이스 브레이킹 선생님들 다양한 방법들을 쓰시는데, 저는 개인적인 성향상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 주로 막 활동적인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소심해가지고 저 스스로가 근데
시키면 하는데 시키면 잘하는데 막상 제가 막 나서서 하기에는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많이 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가져와 봤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학습자 주도성입니다. 행위 주체성, 학습자 행위 주체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학습자 주도성과 토의 토론 수업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수업이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받았던 수학 선생님께 받았던 수업이에요. 제가 그래서 국어교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 수학 선생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항상 수학 교실이 있었거든요. 그 수학 교실에 항상 빼곡하게 칠판에 뭔가 이렇게 공식이랑 풀이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1시간 내내 강의를 하셨죠. 그리고 그 칠판을 절대 지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쓰셔야 되니까. 네, 다음 시간에 쓰셔야 돼서 네, 그렇게 하셨었는데요. 강의식 수업, 이거는 learning to know, 알기 위한 수업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이 수업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거부감이 생겨서 나는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국어라는 어떤 과목을 정말 재미있어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8년차 교사인데 시교 발령 받고 나서 네, Learning to Do 활동 중심 수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뭔가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퀴즈를 풀거나 뭐 이런 수업들을 했었어요. 선생님들 어떤 수업이 더 좋은 수업일까요? 러닝 투 도가 더 좋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러닝 투 노가 더 좋다. 정답 없습니다. 정답 없어요. 네. 자, 제가 신규 발령 받고 나서 이런 수업을 했더니 제가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데 처음에는 중학교에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랑 네, 뭔가 막 이런 모둠으로 책상을 만들어 놓고 활동 중심 수업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다 상상이 되시죠? 네, 하라는 건 하지 않고 네, 어제 했던 게임 이야기, 유튜버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하거나 특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막 돌아다녀요. 막 교실을 막 돌아다니고 네,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맞나? 지금 내가 하는 수업이 맞나?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막 대화를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배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학교 선생님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learning to know와 learning to do 이 이분법에 빠지지 말자. 중요한 거는 네, 강의식 수업을 하냐 활동 중심 수업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존재하기 위한 학습 learning to be를 하자라는 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 나라는 존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와 관계를 맺고 있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나와 다른 사람, 타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죠. 그렇다면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을 하자. 그렇다면 이거를 하려면 수업 방법을 뭘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단초가 된 철학자가 있는데요. 네, 에이리 프롬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쓰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그 책에서 두 가지의 어떤 인간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들은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유지향적인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와 세계의 관계를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해요. 나는 세계와 대립하고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세계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냐? 소유를 함으로써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은 핸드폰, 가지고 싶은 가방, 자동차, 집, 주식 이런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관계를 맺고 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선생님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삶의 방식은 한계가 있죠. 이런 소유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최신 아이폰을 샀지만 다음 해가 되면 더 좋은 아이폰이 생기고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에 만족했다가도 옆에 타는 어떤 외제차를 보면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소유를 통한 어떤 만족은 한도 끝도 없고 나와 세계는 대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타자와 항상 갈등, 경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구성하는 다른 사람 존재인 다른 타자와 항상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럼 불안해요. 내가 갖지 못할까 봐. 그래서 에리 프롬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존재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좋든 싫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굳이 세계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어떤 삶을 사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세계가 더 좋은 세계가 되도록,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들은 아마 그런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주말에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는 아이들도 이런 삶이 아니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러닝 투 비를 하는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이 토익 토론 수업 그리고 질문 형성 기법은 여기에 가깝죠. 수업 방법으로 따지자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분법에 빠지지 말자. 러닝 투 비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라는 걸 같이 생각하고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주도성과 비슷한 말이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기존에 우리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거트 비에스타라는 영국의 교육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자 주도성의 가장 큰 차이는 상호 주관성에 있어요. 상호 주관성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알은 개인의 내면이나 외부 세계 어느 한쪽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와 세계 두 타자가 만나는 이 공간에서 형성된다.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나와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학습자 주도성이고 그렇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인서울 학교, 내가 가고 싶은 기업, 내가 받고 싶은 성적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자기주도 학습인 거죠. 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상호 주관성이 낮으냐 높으냐예요.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들어오면서 이 나와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미자 박사님이라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계신 박사님도 학습자 주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참 마음에 듭니다. 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으로서 삶의 주도성이라는 것은 소중히 여길 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데 이때 소중히 여길 만한 삶이라는 것은 나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삶입니다. 여기 이 삶을 영위하도록 개인의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성이 있잖아요. 이 고유성이 세계 안에서 성숙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능동적 실천을 이끄는 힘이 학습자 주도성이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학습자 주도성은 어떻게 발현되느냐
나 혼자 있을 때는 발현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맥락의 안에 있을 때 발현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발현되는 사회적이고 구성적인 것이고요. 특정 방향으로서 주도성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우리 교사의 역할, 그리고 교육의 역할은 학생들이 그런 학습 주도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그런 맥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두 타자가 수업 시간에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게 해야 되죠. 아이들끼리,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이. 그래서 질문하고 토의하고 토론하면 상호 주관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학습자 주도성도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생각으로 지학사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토의 토론이 왜 중요한지, 질문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형성 기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들어봤다. 요 책입니다. 요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댄 로스타인이라는 미국의 어떤 교육자가 한 가지만 바꾸기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질문 형성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질문 형성 기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만난 학생들은 누구나 자기의 질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떤 사회적 불평등이 크잖아요. 인종적인 갈등도 있고. 그래서 엘리트들은 본인의 질문을 만드는 어떤 교육을 받는데, 저소득계층들, 어려운 아이들은 질문을 받기만 하고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자기의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간단하면서도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질문 형성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요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질문 형성 기법이라는 것이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활동지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활동지 1쪽을 보시면요, 질문 만들기 규칙이 있습니다. 네, 이따가 선생님들 질문을 직접 만드실 거거든요. 질문을 만드실 때 이 4가지 규칙을 정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같이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많이. 선생님들은 다 질문 형식으로 만드시겠지만, 중학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런 경우에는 의문문이 아닌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혹시 내가 만들었을 경우에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만. 세 번째, 나온 그대로. 네 번째, 네, 질문으로. 이렇게 4가지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보시고 나서 이 규칙 4가지 확인하셨는데, 좀 내가 개인적으로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규칙 혹시 있으신가요? 2번. 그렇죠. 질문을 하면 나도 모르게 답을 찾게 돼요. 그렇죠. 특히 선생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답을 찾으려고 하시거든요.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쓰고 덮는다, 보지 않는다. 오, 좋은 방법인데요. 네. 너무 좋네요. 네, 혹시 두 번째 규칙을 지키기 어려우시다면 쓰고 보지 않는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규칙은 뭘까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할 것 같은 규칙. 네, 1번. 아이들은 일단 질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입장에서. 선생님들이라면 아이들에게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쉽게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화하면서 만든다. 친구의 도움을 얻는다. 네, 좋은 방법이에요. 또.
궁금한 키워드를 먼저 떠올리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마인드맵 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만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또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걸 떠올린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육하 원칙 있잖아요. 육하 원칙을 활용해서 만든다. 아니면 어떤 질문의 어떤 형식 있죠. 만약 뭐뭐라면 이런 질문의 형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든다.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 아이들이랑도 이 질문 형성 기법을 하실 때 질문 규칙을 소개해 주시고 이 규칙을 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규칙은 뭘까?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아이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이 질문 형성 기법을 시도할 수 있어요. 네. 자, 질문 형성 기법은 질문 초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만듭니다. 질문 초점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자극이에요. 그래서 명료하고 질문의 형태가 아니어야 되고 학생의 탐구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선생님들께 오늘 제시할 질문 초점은 이겁니다. 아까 댄 로스스타인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학생은 자기 자신의 질문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자, 이 질문 초점에 대해서 이제 떠오르는 질문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5분 드릴게요. 지금 50분이거든요. 55분까지 떠오르는 대로 이 4가지 규칙 많이 질문만 나온 그대로 질문으로 4가지 규칙을 잘 지키면서 최대한 많이 질문 초점을 보시고 떠오르는 질문들을 밑에 적어주세요. 질문을 뭐 많이 만들었냐 적게 만들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에 대한 질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좋은 질문은 뭘까? 여기에 대한 어떤 감을 잡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질문 개선하기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산적으로 질문을 떠올렸다면 이 질문들을 분류해 보는 거예요. 네, 다양한 어떤 질문의 유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죠. 그렇죠?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요 또는 어떤 하나의 단어, 하나의 어떤 한마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답이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요즘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선생님들께 이거 질문 시험에 나오나요? 네. 그럼 뭐라고 답변해 주세요? 배운 거 다 나와.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아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폐쇄형 질문입니다. 개방형 질문은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하는 질문이죠. 무엇이 시험에 나오나요? 네, 이것도 배운 것들에서 나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이렇게 다양하게 한 문장 이상으로 한 단어 이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이런 것이 개방형 질문입니다. 정답이 없거나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질문들을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 일쪽에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 옆에 개방형 질문을 만드셨으면 O, 오픈.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을 만드셨으면 C, closed죠. 네, C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문이 개방형인지 폐쇄형인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모두 뭔가 분류한 결과를 공유하고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의 장단점에 대해서 토의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역할이 중요하십니다. 이제 토의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부터 이야기할게요.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도 얘기할까요? 이렇게 토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질문을 일단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개방형이라고 생각한지 폐쇄형이라고 생각한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의 장단점, 개방형 질문의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눈 선생님 토의 진행해 주세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대략적으로 나눠보셨죠. 어떠신 것 같나요? 폐쇄형 질문이 좋다, 개방형 질문이 좋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각각의 질문들은 다 고유한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쇄형 질문은 많이들 우리 사회에서 폐쇄형 질문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빨리 생각할 수 있고요. 즉 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우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은 반면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더 창의적이고 발산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유발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것을 더 잘 깊이 있게 복잡하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또 단점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분류를 해보고 장단점을 한번 토의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뭘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가 정답이죠. 그렇죠? 나의 지금 상황에 맞는 질문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개방형 질문을 만들었냐, 폐쇄형 질문을 만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만들었느냐. 그게 폐쇄형일 수도 있고 개방형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그거를 내가 구분하고 판단하고 학생들이 그거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주시면 더 좋아요. 폐쇄형 질문을 개방형 질문으로 한번 바꿔봐. 개방형 질문을 폐쇄형 질문으로 바꿔봐. 이것까지 해주시면 아이들이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에 대한 감을 잡는데 더 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두 가지 유형의 질문은 모두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한 유형의 질문이 다른 유형의 질문을 보다 더 유용한 때가 있다. 질문을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바꾸는 능력도 중요하다. 또 질문을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의 쟁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유용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을 만들고 나서 이 질문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질문들을 막 만들었잖아요. 이 질문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다뤄볼 우리 교실에서 또는 모두먼들과 함께 다뤄볼 질문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때 선정할 때 그냥 너희들끼리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 선정해봐 이렇게 하면 정말 아이들 마음대로 질문을 선정하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어떤 가르쳐야 하는 학습 목표,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들을 아이들이 고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질문을 선정할 때 꼭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자, 오늘 기준은 선생님들은 일단 목적이 이 질문 활용 기법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질문 활용 수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을 선정하는 겁니다. 네, 아까 선생님들 질문 한번 간단하게 공유하셨죠. 네, 그 질문들 중에서 이 질문은 정말 이런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야 라고 생각되는 것을 모둠에서 한 가지만 고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너무 어렵나요? 세 가지 고르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고르겠습니다. 네, 모둠 안에서 세 가지 고르는 거예요. 각자 세 가지 아니고 네, 모둠 안에서 모둠 선생님들이 만드신 질문들 아까 공유하셨는데 좀 인상 깊었다. 이 기준에 맞는 것 같다 하시는 질문을 3개 선정해 주세요. 자, 3개 정해 보셨나요? 네. 이제 3개 정하고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정하면 좋은데, 네. 일단 우리는 연습해 보는 거니까 그냥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부터 어떤 질문 선정했는지. 네. 아까 눈 선생님께서 눈 선생님 하는 일이 너무 많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입이 돼서 공유해 주세요. 어떤 질문 뽑으셨나요? 첫 번째로는 질문 만들기 수업을 할 때 교사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 선택을 했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질문 만들기 수업을 할 때는 개별 활동이 좋을지 아니면은 협동학습 형태가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질문은 자기 자신의 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핵심 요소와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하나? 라는 질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약간 수업의 전주후의 느낌으로 질문들을 꼽힌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궁금한 점이 있어도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때는 교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라는 질문 하나와, 비슷한 질문. 네, 수업 중에 학생들의 질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하나와,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들은 꼭 이걸 왜 해요? 라는 질문을 덧붙이잖아요. 그래서 왜 꼭 질문을, 이런 활동을 해야 하냐고 의구심을 품는다면 교사가 여기에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 라는 질문을 꼽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이좋게 각자 하나씩 뽑았고요. 일단 첫째, 질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는 무엇일까? 두 번째, 어떻게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 셋째, 다른 사람의 질문을 평가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칠까? 아이들은 자꾸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려고 하니 본인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질문 중에 이게 있었어요. 이렇게 선정한 만든 질문을 어떻게 활용할까? 자, 지금 이 질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학교에 공유한, 이 질문들을 공유한다. 선생님들과 이 질문을 공유한다. 네,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다면 모든 별로 같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정리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발표하고 뭐 이런 활동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아이들과도 질문을 선정한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수업 목표에 맞게 그 질문을 활용해야겠죠. 이 활용할 때는 아이들이랑 함께 이 질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논의해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어떤 의도하신 바가 명확하게 있으시다면 이 질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후속 활동을 구체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어이기 때문에 토익 이 질문을 가지고 탐구를 하거나 어떤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크라틱 세미나나 찬반 토론이나 모듬 토익 이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중심으로 어떤 글이 있잖아요. 그 글을 읽기 전에 그 글의 어떤 제목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야. 아니면 이 글의 주제야. 아니면 이 글의 어떤 중요한 소재야. 이런 것들을 질문 초점으로 주시고 아니면 질문 초점으로 꼭 문장이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구절이나 아니면 그림을 주실 수도 있고 음악을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다 질문 초점이 되거든요. 아무튼 질문을 만드신 다음에 애들이 만들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어떤 과정으로서 글 읽기를 할 수 있겠죠. 글 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및 조사. 고등학교는 주제탐구 보고서 이런 거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자기 진로와 관련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어떤 목차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목차를 채울 수 있는 주제탐구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질문을 중심으로 글쓰기를 할 수도 있고 발표하기, 말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카드 뉴스나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네,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 평가, 형성평가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배움 일기를 내가 질문을 스스로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것으로 배움 일기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수업을 하신다면 아이들이 그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계획을 아이들이 스스로 짤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을 활용할 수 있어요. 네. 어떠신가요? 이렇게 아이들과 해보면 아이들이 좀 질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감을 잡을까요? 한 번으로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국어 시간마다 이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국어 수업 때도 하고 사회 수업 때도 하고 네. 과학 수업 때도 하고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이 방법을 같이 공부하고 여러 수업에서 이런 방법으로 어떤 아이들에게 질문을 만드는 건 이런 거야. 질문을 만드는 게 이래서 중요해.
질문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 형성 기법을 활용해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설계할 수 있을까를 같이 모든 선생님들이랑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재가 필요해서 네, 지학사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책상에 독서와 작문 교과서가 있고 문학 교과서가 있습니다. 뭘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 어떤 성향에 따라서 나는 우리 선생님들은 문학파야. 그러면 문학을 선택하시고요. 나는 문학보다 독서와 작문이 좋아. 그러면 비문학이 좋아. 그러면 독서와 작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시고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긴 글을 가지고 하시기보다는 좀 짧은 글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제재를 선택하시고 네, 제가 모든 책상마다 네, 큰 붙임 쪽지 하나씩을 드렸습니다. 이제 손 선생님이 중요하세요. 손 선생님께서 네, 양식에 맞게 잘 예쁘게 기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수업 설계를. 자, 그리고 얘를 원래 공유를 다 하려고 했는데 공유하는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설계해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업 설계서 양식은 그래서 과목명, 그 다음에 대단원, 소단원, 제재, 그리고 소단원의 학습 목표도 다 교과서에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자, 이 제재를 아이들과 이 목표에 맞게 학습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아까 질문 초점이라는 걸 제시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질문 초점을 제시할 것인가 질문 초점 한번 정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질문을 만든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할까? 그리고 아이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만들 것 같아요. 질문도 한번 예상해 보시고 그리고 후속 활동으로 뭘 할 거야? 이거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런 수업을 설계한 의도, 목적은 이런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드리고 싶은데 20분 네, 20분 동안 한번 모든 선생님들이랑 힘을 합쳐서 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네, 시작해 볼까요? 시간이 돼서 작성하시는 분들 지금 작성하는 데까지만 마무리해 주시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공유는 나가실 때 보시게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 둘게요. 네, 그걸로 대체할 거고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아이들랑도 동료평가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동료평가 할 때 그냥 피드백해라고 하면 아이들 어떻게 하나요? 좋다, 좋았다, 글씨가 예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되신다면 그걸 같이 연습해보는 활동까지 해보면 좋은데요. 저는 주로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한테 피드백의 3가지 원칙을 알려줘요.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네. 그리고 이걸 계속 떠올리게 하고 친절하다는 건 뭔지,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 뭔지,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건 뭔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드백을 해주는 목적은 나 잘난 척하거나 남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의 중간 결과물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나의 피드백을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도록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친절해야 돼요. 그렇죠? 너 글씨가 이상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쁜 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점과 고칠 점을 개선할 점을 같이 이야기해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이게 좋아, 이게 나빠, 이게 아니고 어떤 것이 개선할 지점이 있다면 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전략으로는 뭐가 있는지까지 이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데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이쪽을 보면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개선 방법까지 알려주는 것이 구체적인 피드백이야.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칭찬하기, 궁금해하기, 제안하기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나눠서 피드백하도록 합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배움을 되돌아볼 건데요. 혹시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깊이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의 토론이 일단 큰 주제였는데, 선생님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토의 토론을 할지는 여기 있는, 네. 토의 토론, 배움 깊이 더하기 자료집을 꼭 신청하셔서 보시면 정말 다양한, 저 말고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한 거거든요. 다양한 토의 토론 모형이 있고, 또 지역사 교과서에 있는 제재와 어떤 활동들을 활용해서 만들었어서, 네.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질문을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아이들이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고, 그리고 그 세계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세계를 궁금해하는 거야. 우리는 세계를 궁금해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할 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질문이 그래서 중요하고, 질문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나중에 토의 토론 수업을 선생님들 물론 열심히 훌륭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제가 자료집에도 써놨는데 맨 앞에 거트 비에스타가 교육은 아름다운 위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아이들한테 만들게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토의 토론하게 하면 정말 예측 불허의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드실 수 있는데, 좀 그런 불안을 내려놓으시고 이거 자체가 배움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하려고 하면 더 오히려 가짜 배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시도는 오히려 진정한 배움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토의 토론 수업은 교육의 위험도를 높이지만 그만큼 배움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수업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